돈이 되는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프레스룸 라이브 윤지원입니다. 중동 정세가 점입가경입니다. 친이란 무장 세력은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서 바브엘만 대협 공세까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후티가 홍해 연안의 항구 도시죠. 모카에 주둔 중인 사우디 병력을 대규모 공습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모카항 바브엘만 대부 해협에서 북쪽으로 불과 6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우디 국영 석유 기업 아람코까지 드론으로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만간 타결될 거라던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And I think there is a chance we may have a deal today or tomorrow to open the strait and move towards a more normalized position in this conflict. 네, 오늘 내일 중이라던 게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기뢰를 모두 제거했다라면서 미군이 해협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The only one that has control of the Strait of Hormuz right now is the United States Navy. We have a blockade that's been infallible. It's a steel wall. And we let people in that we want to let in, and those people come in. 하지만 미국 현지에서조차 믿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대담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중동 정세 불안정으로 국제 유가 5% 급등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약보합으로 마감했는데요. 오늘 코스피도 하락 출발한 상황입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도 상승분을 많이 반납한 상태로 마감을 했고 오늘도 출발이 좋진 않았어요. 네, 사실은 미국의 고용 지표가 지난 주말 사이에 나왔는데요. 네. 우리 시간으로요. 시장의 예상치는 고용이 한 8만 3천 정도 늘 것이다라고 예상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마이너스 2만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의 예상치보다 10만 정도 고용이 사실은 줄었다 이렇게 볼 네. 수가 있는데 이른바 뭐 충격적이다라고 할 정도로 사실 큰 폭으로 고용이 떨어졌죠. 네. 그렇게 된다면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는 쉽지 않다라고 봐질 수 있는 지표거든요. 네. 증시에는 호재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증시가 지금 뭐랄까 순풍을 만났다라고 해도 그렇죠. 될 정도인데 네. 지금 약한 이유는 다시 중동발 불안이 노이즈가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앞서도 보셨습니다만 베센트 장관이 사실 미국 강요 중에서는 뭐랄까 시장에서 가장 신뢰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베센트 장관이 금년간에 좋은 해결이 있을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도 개방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내일 하겠다는 게 지금 일주일째 넘어가고 있고요. 네. 오늘은 또 특히 이제 안 좋은 소식이 전해졌는데 사실 이제 이란 측의 요구 사항이 미국이 받기 어려운 요구 사항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 거예요. 미국이 이제 대이란 해상 봉쇄를 해제하라, 영구적인 공격을 중단해 달라 이런 요구도 있는데 미군의 병력 철수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전쟁에 대한 피해 보상. 네. 대이란에 대한 제재 즉각 해제 이런 것들을 예고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피해 보상 같은 것들을 이제 직접 그러니까요. 요구한다라는 네. 게 이 협상을 할 의지가 있는 건가, 협상을 교착 상태로 만든 걸까라는 게 의심될 정도로 상황이 지금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미국도 여기다가 그러면 이란도 우리에게 배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맞불 작전을 놓으면서 중동 문제가 또 쉽지 않겠구나라는 게 이제 시장의 악재로 오늘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다시 80대로 올라서면서 네.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고요. 미국제 10년물도 4.7을 넘어가면서 다시 매크로 지표를 좀 어지럽게 하는 상황이 생겼다. 이로 인해서 증시에 다소 좀 안 좋은 악재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전쟁 배상 문제를 얘기한다는 건 미국에게 패전을 인정해라 뭐 이런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지금 협상 교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여기에 또 더해서 중국의 추격이 굉장히 매서운 상황이잖아요. 이게 네. 국내 반도체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중국발 추격이 사실은 이제 반도체 업계에 미치는 영향 예의주시해야 된다라는 네. 게 일단 결론적인 상황인데요. 일단은 중국의 창신 메모리가 사실은 성공적으로 증시 IPO를 해냈습니다. 그렇죠. 근데 다소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큰 규모의 자금이 일단 동원이 됐고요. 네. 그 자금이 결국에는 시설 투자라든지 증산에 쓰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HBM 같은 최첨단 칩은 중국이 만들기 어렵다라는 게 업계 평가지만 네. 낮은 사양의 범용 메모리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의 마켓 쉐어에 사실은 추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게 조금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그로 인해서 사실은 최근에는 이제 범용 메모리 쪽에서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네. 우리 반도체 업계에게
뭐랄까요 효자 노릇을 했는데 다소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한 2028년 이후에는 범용 메모리 쪽에서 중국 반도체의 지금 현재 세계 시장에 대한 마켓 쉐어가 한 7% 내외인데 네. 자칫 두 자릿수로 올라갈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이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모두 주주들에 대해서 뭐 천문학적인 금액의 이 환원책을 내놓을 거다라는 보도들이 연일 나오고 있거든요. 이걸 실질적으로 발표를 하게 되면 이게 그래도 좀 주가를 반등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아주 중요한 호재다라고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 있는 반도체 업체라든지 여러 글로벌 회사들은 영업이익 실적 발표를 하면서 그 분기에 영업이익 수준에 해당하는 규모를 네. 연간 주조하는 책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평균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정도의 공식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만약에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이번 분기에 영업이익이 약 90조 정도, 89조 네. 정도 났고요. 하이닉스가 60조 정도 났으니까 연간 주조하는 책이 그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게 그렇군요. 사실은 글로벌 스탠다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안 쉽게도 두 회사가 이번에 IR을 하면서 주주하는 대책은 발표하지 그러니까요. 않았어요. 시장이 너무나 실망을 했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시장이 두 회사에게 요구하고 있는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금년간에 특별 주주하는 대책을 말한다라는 게 이제 전해지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다소 연말께나 되면 발표한다라고 처음에 발표를 했다가 네. 다시 이제 시장에서 거센 반발이 있으니까 3분기 내에 주주하는 대책을 발표하겠다라고 해서 시점을 앞당겼거든요. 네. 두 회사 공이 그러니까 3분기라고 해봐야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요. 그렇죠. 금년간에 주주하는 대책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간 이익, 영업이익 정도의 한 절반 정도로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00조 내외가 되지 네. 않을까. 하이닉스도 한 6, 70조 내외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조심스러운 전망인데요. 이 정도의 특별한 정말 파격적인 주주하는 대책이 나온다면 네. 주가 상승에 당연히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현재 시장에서도 기대감을 다소 높이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는 좀 힘을 계속해서 못 받고 있는 것과 달리 코스닥은 뭐 불기둥을 연일 내뿜고 있습니다. 천스닥 회복도 가능하다는 전망까지 나오는데요. 코스닥 이렇게 힘을 받는 그 배경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첫 번째는 빠져도 너무 빠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너무 그렇죠. 싸다라는 게 일단 기본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게 싸더라도 어떤 소위 말하는 땔감, 기름, 소재가 있어야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절대적으로 많이 빠진 국면 속에서 지금 기업의 실적, 수급, 정책이라는 삼박자가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네. 분석인데요. 일단 코스닥 관련한 회사들의 한 60여 개 정도가 사실은 컨센서스, 리포트가 있는 회사거든요. 네. 이 회사들의 영업이익을 보면 전년 동기에 비해서 34%가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사를 잘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갈 명분으로는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수급인데요.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단일 종목 곱하기 2짜리 레버리지 상품이 네. 사실 시장에 큰 어떤 주목을 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정책 당국이 이 변동성을 줄이고 해당 상품에 대해서 나름대로 허들을 높이는 정책이 네. 지금 시행 중입니다. 다소 약하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만은 일단 정책이 조금 먹히는 모양새예요. 그래서 변동성이 좀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투자했던 자금이 일단 거기에서 튕겨 나와서 지금 코스닥을 놓고 한다라고 하는 게 약간의 머니 무브가 조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책인데요. 코스닥 관련해서 조금 더 좋은 기업들, 그다음에 네. 조금 덜 좋은 기업들 이렇게 해서 리그를 나누는 승강제가 곧 시행될 예정인데요. 네. 그러면 내가 투자하는 회사는 안 좋은 기업에 분류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건 사실 우려점이긴 하지만 일부 리그, 소위 말하면 프리미엄 리그에 들어가는 종목이다라고 하면 네. 확실히 믿어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 프리미엄 리그에 들어갈 만한 종목들 위주로 현재 수급이 일단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해서 기업 실적과 수급, 정책이 삼박자를 내면서 다소 코스피가 미진한 가운데 코스닥은 조금 상승하는 모습들 지금 보여내고 있습니다. 네, 3대 메가 프로젝트 이야기도 좀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바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민관 합동회의 2차 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여기에서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에는 일본 구마모토에 못지않은 속도로 신속하게 집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관련 절차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서 소요 시간을 대폭 줄이고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최대한 빠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에 국가적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기존의 낡은 관행이나 불필요한 절차들을 과감히 개선 또는 단축하고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일이 되는 방법을 찾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창의적인 행정을 적극 당부합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이 전격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안 되는 이유 찾지 말고 일 되는 방법 찾아라. 무조건 되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를 들었던 게 구마모토의 TSMC 공장 사례였어요. 이게 뭐 얼마나 빨리 지어졌길래 이 사례를 든 건가요? 네, 대만의 TSMC가 일본에 이제 투자한 공장인데요. 구마모토에는 2022년 4월에 착공을 했는데 1년 10개월 만에 실제 가동이 들어갔고요. 네. 구마모토 지역 경제까지 지금 살리고 있는 공장이거든요. 실제로 1년 10개월이라면은 이거 어마어마한 사실 속도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정도까지 속도전을 높이고 전격전으로 가라라는 게 이제 네. 대통령 지시인데 사실 우리나라는 기존에 보면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보면 환경 영향성 받아야죠. 뭐 다양한 용전 문제도 네. 해결해야죠라고 해서 시간이 다소는 오래 걸릴 수 있을 거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예측했는데 그런 평시 흐름 말고 전격적이면서 예외적이면서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꼭 완성시켜 달라라는 특별한 부탁이 아닐까 싶은데요. 시장에서는 뭐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부지는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게 큰 고비는 넘었는데 네. 나머지 이제 용전, 용수 또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얼마나 속도를 맞추면서 해결될 것이냐가 이제 관건이고요. 기업들도 사실은 정부의 이런 어떤 그 타임라인에 맞춰서 사실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네. 이 부분에 관해서 민관의 긴밀한 호흡도 역시 이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용전 그리고 용수의 문제를 야당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먼저 목소리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호남은 만성적인 물 부족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 문제가 제기되자 충청권에 있는 용수를 끌어다 호남 반도체 단지로 연결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주암댐이나 네. 동복댐이나 광주나 전남 지역 11곳에 용수를 공급하는 거기가 기후변화 때문에 저수율이 상당히 낮아지고 있어요. 네. 가뭄일 때는 아마 18%, 20% 아래로 좀 밑도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용수율도 풍부하지 않은 거예요. 네, 지금 부지에 있는 광주 군 공항 이전을 놓고서도 좀 무안군이랑 갈등을 빚어왔는데 이건 그래도 좀 일단락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여름에 가뭄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또 용수 문제가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지금 반도체 공장이 예정대로 완성됐을 때 필요한 용수를 100으로 놨을 때 네. 현재 그게 다 조달 가능한가라고 보면 업계 분석에 따라 조금씩 다르고 있긴 합니다만 한 60% 정도까지밖에 안 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있습니다. 네. 사실상 절대치가 좀 부족한 상황이죠. 정부의 대책은 인근에 있는 댐들의 저수량을 좀 높이고요. 새롭게 좀 보강을 한다라든지 하는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네.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은 용수가 걱정이다라는 지적이 일리가 있어 보이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도 정부가 전격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다라고 싶고요. 특히 이제 용전, 전력도 좀 문제인데 그렇죠. 호남권이 이제 입지적으로 조금 유리했던 이유는 서남 해안에서 올라오는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네. 이런 쪽 관련해서 이제 송전 기간 그 거리가와 기간이 짧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이점이 있는데 아직은 현실화되진 않았거든요. 이 부분에 관해서도 발맞춰서 조금 해결이 돼야 되는 난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연내에 이 메가특구 특별법도 제정을 하겠다는 계획이니까요. 정부가 목표로 삼고 있는 2030년 6월 첫 양산 지켜질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다음은 초대석 시간입니다. 호남 출신의 대표적인 보수 정치인이시죠. 이정현 대표님 모시고 3대 메가 프로젝트 핵심 사업인 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내용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재 국민의힘 광주 전남 미래산업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그래서인지 이 광주 전남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 노벨 평화상을 주고 싶다. 이렇게 극찬을 하셨어요. 이 극찬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정말 그 삼성 네. 그리고 SK가
어쨌든 반도체 896조 투자 후보지로 광주와 전남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그렇죠. 발표를 한 것은 네. 광주 전남에는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네. 첫 번째 변화는 호남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에 우리 산업화 중심에서 조금 비껴나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엄청난 소외감 또는 차별감 이런 걸 느껴왔는데 그런 생각의 벽을 허물어 줬다고 하는 것은 네. 굉장히 큰 행복감을 준 겁니다. 그리고 또 광주나 전남은 기업들이 못 갈 필요도 없어. 또 가도 안 돼. 또 광주 사람들도 오겠어? 네. 체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삼성과 SK가 이렇게 옴으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어떤 산업 지도에 있었던 어떤 휴전선 하나를 네. 걷어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줬습니다. 이 자체가 말하자면 어떤 국민 통합이나 또는 지역의 화해 이런 것에 큰 기여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게 아니라 호남에 하나의 어떤 희망을 짓는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노벨 평화상감이 아니고 뭐냐. 저는 정치적인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산업적인 측면에서 휴전선을 걷어낸 거나 다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노벨 평화상감이다라는 네. 말씀이신 건데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비판 여론이 상당히 많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게 오히려 다른 지역에 대한 역차별이다. 그리고 좀 적합하지가 않다. 관치 개입이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이 지적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그러한 비판, 관치다. 네. 또 뭐 이렇게 또 다른 차별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한 것은 대통령께서 좀 자초한 면도 있습니다. 사실 이건 기업이잖아요. 삼성과 SK는 어떻게 보면 글로벌 기업이에요. 대한민국 네. 기업이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서 투자를 발표한다 그러면은 세계 기자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건데 기업이 발표를 해야 되는데 네. 이 나오기도 전에 대통령, 청와대 정책실장, 산업부 장관이 며칠 전부터 얼마를 어디다 누가 투자를 한다고 계속 발표를 하고 또 이 발표 정식 발표 말하자면 행사도 청와대에서 대통령 앞에서 했다고요. 네. 그러니 말하자면 기업 경제를 해야 되는데 정권 경제를 하다 보니까 정권에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야당에서 다른 이견이 있을 때 얘기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러나 저는 국민의힘을 포함한 우리 그 보수 쪽에서도 좀 다른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수도권 집중이 너무 세거든요. 그런데 수도권 말고 비수도권에는 기업들이 아예 내려오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호남의 반도체 투자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AI라든가 또 데이터 센터라든가 또 드론이라든가 UAM이라든가 뭐 농생명 의사 수도 없이 많은 미래 첨단 산업들이 수도권 말고 비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제주도권, 경상권으로도 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같이 나누면서 이번에 이 성공을 지원해주게 되면 다른 비수도권 지역도 혜택이 올 것이다.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조금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지적들, 우려들은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앞서서도 얘기를 했지만 전력 문제, 또 용수 문제, 그리고 인재가 호남까지 내려갈 것인가 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왜 지금 하필 호남이어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거든요. 호남이어야 되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그런 우려가 실제로 없는 게 아닙니다. 네. 없는 게 아닌데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분명히 지금 산업화 성공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대한민국 산업화는 세계적으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성공을 했냐 그러면은 역대 정권들이 가만히 봐보면 특정 지역, 특정 지역에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심어왔었어요. 아주 네.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다 하는 게 아니라 특정 지역에다 예를 들자면 창원에다 중공업, 구미에다 전자단지, 울산에다 자동차라든가 조선, 심지어는 행정 같은 경우는 세종시, 공항 같은 경우는 인천, 그리고 대덕 연구단지 같은 그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그게 울산만, 창원만, 구미만, 대덕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곳에 심어진 그런 미래 산업들이 결국 대한민국 전체를 미게 살렸거든요. 네. 이제는 광주, 전남의 차례라고 봅니다. 광주, 전남이 갖고 있는 잠재력들이 엄청나게 있는데 그 잠재력들을 살리는 방안을 이제는 좀
광주 전남 것도 좀 갖다 써라. 광주 전남도 좀 활용하고 이용해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광주 전남에도 좀 심어라. 반도체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광주, 전남이 이제 반도체 중심지. 그게 되기 위해서 아무래도 첫 출발점은 부지인, 군 공항 이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이제 민관합동회의에서 그 시점이 2028년 중순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뭐 무안군이 그렇게 통쾌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우선은 두 가지로 저는 해석을 하고 네. 싶어요. 지금 용인을 포함한 다른 지역들이 그 반도체 산업을 2단계 산업을 용인에다 하려고 하는데 부지 매입이 안 돼요. 네. 굉장하게 뭐 비싸고 올라가고 심지어는 알박기까지 해놓고 그래서 아주 부지 매입하는 것이 아주 골치고 어떻게 보면 기간이 더 늘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광주 전남에서는 마침 공항을 이전하려고 해 왔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공항을 이전을 해 가면은 뭐 탄약고가 68만 평짜리 또 앞으로 이전할 때가 60만 평짜리 또 180만 해갖고 총 250만 평의 땅에 공항이 이전해 가버리면 광주 저기 그러니까 역으로부터도 송정리 역으로부터도 한 2분 거리, 도심으로부터도 7분 거리에 250만 평의 평평한 땅이 생기니까 네. 이 부지 마련에서는 아주 좋아요. 그런데 절대로 그걸 낙관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네. 우선은 당연히 2019년도에 공항을 시작을 해갖고 무안에다 2006년도에 완성을 해서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광주 공항을 이전을 못해요. 무안에서 네. 반대를 해서. 근데 하루아침에 무안에서 그냥 오세요 라고 할 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광주 공항이 또 민간공항도 이전해야 되지만 군공항을 이전했는데 거의 10조가 든대요. 네. 그리고 한 7년에서 10년이 걸린다 그러고. 그리고 문제는 또 거기에 어떤 탄약인지는 모르지만 군사 보안이니까 탄약이 있는데 그 탄약고 이전한 것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네. 사실상 거기에서 지금 이제 초급, 중급, 고급 파일럿들을 양성을 하는데 이걸 분산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안보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아까 소파에서 또 많은 논의를 해야 될 사안도 많고 그래서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자꾸 우리가 그냥 금방 될 것처럼 이렇게 희망 고문을 할 게 아니라 있는 현실과 어려움은 그대로 다 들춰내 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점을 찾아야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쉽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군공항 이전 분명하게 쉽지 않습니다. 문제 많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는 어쨌든 이걸 임기 내에 완공을 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이걸 위해서 지금 넘어야 될 허들들이 여러 개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공항 이전 문제. 그 외에도 뭐 다른 문제,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있다면 아주 많습니다. 이를테면 이겁니다. 제가 삼성하고 SK하고 수도 없이 많은 관계자들로 통화를 하는데 그 사람들의 얘기가 다 좋다, 다 좋은데 전기가 없으면 못 간다. 네. 우리는 풍력이나 태양광 가지고는 못 간다. 한 번 정지돼 버리면 80조가 날아가 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전기를 이 사람들에게 만족하게 하려면 6.4기가 정도의 전기를 추가로 지금 있는 것에서 이것저것 다 긁어 모아도 6.4기가가 필요하죠. 네. 그럼 원전 2기를 지어야 돼요. 근데 원전은 고사하고 지금 영광 원전에서 나오고 있는 폐기물을 3년 전부터 공사를 해야 됐는데 공사 시작도 못할 정도로 반대를 하고 있어서 7년이 걸리는 폐기물 처리도 못하고 있는데 원전 2기를 언제 건설을 하냐 그 말이죠. 원전이 네. 1, 2년 만에 건설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물도 마찬가지예요. 호남 쪽에 말하자면은 댐을 증고를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네. 사실상 조암댐이나 동복댐을 빼놓고 나머지는 사실 농업용수로 많이 썼던 물이거든요. 그 농업용수에는 좀 이 반도체하고는 아주 맞지 않은 그런 비료 그런 네.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문제가 많고 아까 군공항 문제 외에도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삼성하고 SK입니다. 네. 기업이 온다고 해야 되는데 어떤 공시에도 말하자면 후보지로 계획하고 있다. 확정된 바가 없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서 안 와버린다 그러면 아무리 뭐 밑자를 깔아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아주 많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무 낙관적으로 얘기한다든지 하물며 이런 공사를 갖다가 무슨 뭐 몇 년 내에 뭐 완전 기업들이 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반도체 업황을 포함한 앞으로 많은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있는데 언제까지 된다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갖고 지역민들한테 어떤 희망 고문을 주는 것은 조금 자제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바로 정치적 관치 그런 얘기를
듣게 된다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들을 포함해서 많은 우려사항들이 지금 언론 보도로도 전해지고 있고 정부에서도 많이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민관 합동회의를 매달 진행을 하기로 한 거고요. 그걸 통해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해소가 될 수 있기를 저희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문제 말고도 광주, 전남 통합 문제도 있잖아요. 이번에 이 통합특별시가 출범을 해서 초대 시장도 뽑기도 했는데 통합 과정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우선은 통합은 필요했습니다. 네. 부산, 울산, 경남도 하려고 했었고 대구, 경북도 하려고 했었고 충청, 남북도와 대전, 세종시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주, 전남이 먼저 이루어졌거든요. 네. 이것은 수도권의 비대화, 전체 인구의 52%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지방은 소멸돼 가고 있고 양쪽 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주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시도 통합은 아주 필요했었던 거였습니다. 네. 그런데 아주 잘못했어요. 시작을 잘못했어요. 왜 시작을 잘못했느냐? 마산, 진해, 창원 통합하는데 한 10여 년이 걸렸어요. 네. 청주, 청원 20여 년이 걸렸어요. 일반적으로 시군 통합에도 3 내지 5년이 걸리는데 광주, 전남 통합은 올 1월 2일 날 시작해갖고 3월 2일 날 2달 만에 끝내버렸어요. 지역민들의 어떤 공론화 과정이라든가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의 대비라든가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청와대 말 한마디로 2달 만에 다른 데도 10년, 20년 걸린 것도 2달 만에 끝내놨다고요. 그리고 나니까 지금 청사 문제부터 시작해서 조직 문제부터 시작해서 인사 문제 그리고 예산 배정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네. 전라북도는 광주 전남만 챙기냐? 전라남도는 광주만 챙기냐? 광주는 전남만 챙기냐? 같은 전남에서는 동북권만 챙기냐? 서북권만 챙기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2달 만에 밀어붙인 그런 결과인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나 타협이나 공론화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길게 보면 잘한 일이 될 것이고 지금 당장에 서두른 것은 정말 잘못했다고 봅니다. 네, 너무 급속하게 추진된 측면이 없지 않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통합으로서 얻어지는 가장 큰 실익, 그건 뭐라고 보시나요? 실력이 많죠. 예를 들어 지금 20년 동안 안 됐던 공항 이전이 지금 바로 또 진행이 되고 네.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그 전남 동북권하고 서북권의 의대 문제도 결국에서 저는 결론이 나리라고 보는데 이런 것처럼 광주 전남이 경쟁적으로 해 가지고 사실상 비효율적이었던 부분들이 통합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져서 감히 수도권하고 이렇게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잠재력과 능력을 갖췄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발전하는데 굉장히 큰 도약의 기회가 네. 될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는 좀 상대당 얘기긴 하지만 민주당 전당대회가 지금 치러지고 있습니다. 본의 아니 오늘 또 전남, 광주, 전북 투표일이에요. 호남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하잖아요. 뭐 권리당원에 굉장히 많은 비중이 있는 상황인데 경선 결과 어떻게 좀 예측을 해보시나요? 제가 남무당에 한번 네. 경선 결과 얘기하기도 그렇고 또 점쟁이도 아니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지켜보니까 이 당대표 유력 주자 두 사람이 한 사람은 80년대 전반기 운동권, 한 사람은 후반기 운동권이에요. 네. 80년대 때. 그런데 지금 90년, 2000년, 2010년, 2026년 거의 40년, 50년이 다 돼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당의 주도권을 잡고 그때 방식, 그때 의제, 그리고 그때 그 사람들이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네. 저는 뭐 이번에 경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민주당이 상당하게 어떤 시대에서 좀 많이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의 과거 운동권 정치는 마지막 페이지를 쓰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 네. 그다음에 이번 경선 과정을 보니까 대통령의 힘이 세냐 당원의 힘이 세냐 대통령과 당원의 권력투쟁 같은 그런 양상을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결과가 지금 현재 나온 것으로만 보면 팽팽하거든요. 저는 호남고 수도권에서도 팽팽하리라고 보고 네. 그렇게 끝나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까처럼 운동권 정권의 정치에 그 권력의 마지막 재편 과정 엄청나게 분열로 가게 되고 서로 좀 승복을 못하는 그런 결과로 가가지고 결국에 가서는 이런 치열한 경쟁이 흥미롭기는 했지만 막판에 가서는 상당한 어떤 분열 또는 권력 재편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분열과 권력 재편 말씀하셨는데 그게 민주당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 말 들을 줄 국민의힘도 나올 줄 알았습니다. 6.3 지방선거 이후에 네. 그 당권 교체
그리고 뭐 징계, 그로 인한 뭐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다 떠나서요. 국민의힘은요. 네. 국민의힘은 저는 정말 좀 심하게 표현해서 코마 상태라고 봅니다. 코마 상태. 코마 상태다. 네, 정상적인 정치를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혼수 상태라고 네.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2016년에 제가 당대표였는데 저를 끌어내렸어요. 네. 좋습니다. 뭐 탄핵이 있으니까 그랬다 쳐요. 10년 동안에 26명의 당대표, 권한대행, 비대위원장, 혁신위원장을 26번을 끌어내렸어요. 네. 이게 반년 만에 한 명씩 당 지도부를 바꿨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상적인 조직입니까? 당이라고 하는 건 무리를 지어갖고 자기들이 펼치고자 하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집권을 하는 당인데 네. 집권한 대통령 2명도 당내에서 스스로 끌어내리고 당대표 뽑아놓으면은 당원과 말하자면 국민들이 70% 30% 해갖고 뽑아놨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끌어내리고 해갖고 끌어내리냐 그러면 자신들이 그 대체 세력이 됐냐? 대체 세력이 되지를 못해요. 네. 자기도 또 당을 망쳐요. 이렇게 하기를 26번을 해온 저 당에게 네. 무슨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로 이제 국민의힘은 세대 교체와 시대 교체를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였냐? 다음번 총선에서 85% 이상을 저는 판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을 국그릇 안에 건더기가 상했는데 물을 30% 40% 70% 간다고 배탈이 안 나겠냐고요. 네. 국그릇을 통째로 갈아야 되는 그런 세대 교체와 시대 교체. 지금 45세 이하들이 엄청 똑똑합니다. 그 사람들로 해가지고 저는 그 사람들 한 51%, 그다음에 전체 물갈이 판가리를 갖다가 한 85% 해가지고 판을 갈아야만 국민의힘이 회생할 수 있다고. 네, 지난 3월에 사퇴하시긴 했습니다만 6.3 지방선거 공천 총괄하셨잖아요. 아무래도 판을 간다, 그리고 대안 세력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 모든 게 결국에는 선거에서 또 공천으로 말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국민의힘 어떻게 변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85% 90%를 지금 있는 기존 네. 정치권 엘리트들을 싹 갈아치워야 되고 정말 똑똑해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네. 그리고 AI 시대예요. 과거 시대의 사고방식을 갖고 이 시대로 국정 운영을 해나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한 45세 전후로를 거의 51%. 왜 51%냐면 결정권에 참여를 해야 돼요. 네. 이 말하자면 지금은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고 젊은 사람들을 어떻게 쓰냐. 머리핀으로 써요. 네. 말하자면 브로치로 써요. 장식품으로 써갖고 사진 찍을 때만 불러다 앉혀놓고 그다음에 중요한 정책 결정할 때는 다 빼버리고 철딱선이 없다고 네. 그러고 싸가지 없다고 그러고 이렇게 다 밀어내버리고 하는데 이제는 숫자적으로 결정권에 참여하려면 51% 이상이 저는 청년들이 돼야 되고 그리고 나서 거의 모든 일정을 갖다가 현장에서 해야 되고 비전을 준비하는 데 해야지 상대방 끌어내리는 것으로만 해가지고 또 지금같이 저렇게 독한 언어로 하는 저런 언어도 고치지 않으면은 국민의힘이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일 첫 번째가 세대 교체, 시대 교체 그걸 통해서 정치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청년들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네, 말씀 맞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뉴스라이브에서 정치권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선관위 국조특위 청문회 얘기부터 해보죠. 일단 여야는 올림픽공원 투표용지 재검표 이 시점을 두고 다시 한번 평행선을 그렸습니다. 합의에 실패하면서 청문회가 또 파행으로 이어졌는데요. 같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끼리 고성이 오간 장면도 있습니다. 투표소 허위 입력에 관한 선관위의 입장을 묻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입력 오류 조작하고 어떻게 되지요?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투표율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입력이 있는 부분과 개표 결과에서 개표 결과값을 바꿨다는 것은 전혀 연결시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표자 수를 조작했다고 해서 반드시 득표자 수를 조작한다. 이거는 너무 논리적인 비약이다. 제가 말씀드리고 이게 맞습니까? 아니 투표자 수를 일단 조작을 했다. 오입력 조작이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강도한 총장의 입장을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죠. 사무처를 대표해 책임을 통감하고 엄중히 사과드립니다. 이제 이게 대화가 안 되니까 다시 정의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둘러싸고 선관위의 책임을 집중 추궁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같은 당의 위원장 간의 고성으로 맞서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이게 자칫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지난 주말부터 장동혁 대표를 애둘러 비판해왔던 윤상현 위원장이죠. 청문회장에서도 그 온도차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자, 연판장까지 돌면서 분출했던 사퇴 요구에 정면 돌파 중인 장동혁 대표죠. 가장 큰 무기이자 딜레마는 부정선거론을 기치로 한 장외 정치 행보에 있습니다. 이 노선이 겹친다. 당 밖에서 연대하자면서 손을 내민 사람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손을 내밀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 얘기입니다. 슬쩍 잡는 이 손을 왼손을 슬쩍 빼고 일어선 장 대표. 곁에서 40초가량 머물다가 결국 한정 총리는 자리를 떴습니다. 이런 대면대면한 모습이 나온 그 바로 다음 날에 SNS를 통해서 올공 가보니까 나랑 똑같은 구호 외치고 있더라. 함께 부정선거 막아내자 공식 연대를 제안한 황 전 총리인데요. 그 말대로 그간 올림픽공원 앞에서 나란히 한 목소리를 내왔던 두 사람이죠. 잘못된 자와 싸우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정부와 싸우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자, 경찰관들 다치니까 조심해. 내가 뛰어내릴 겁니다. 조심해. 야!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모든 의혹들을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싸움은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목숨 걸고 싸우겠습니다. 아, 재명아, 고등학생 말고 나랑 싸우자. 배제고하고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이 밖에도 종종 정치적인 접점이 그간 많았던 두 사람인데 대표적으로 많이들 기억하실 모습이 있죠. 작년 11월 황 전 총리 체포 당시에 우리가 황교안이다 앞장서서 옹호하기도 했었던 장 대표의 모습을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황교안 전 총리를 긴급 체포하고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재입니다. 우리가 황교안입니다. 뭉쳐서 싸웁시다. 장외 주도권 다툼 속에 이렇게 엇갈린 셈법도 두 사람의 모습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난 6월 베네수엘라, 가장 최근에 일본 구마모토, 이번엔 콜롬비아입니다. 곳곳에 강진으로 기록적인 피해가 지구촌에 속출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각으로 어젯밤이죠. 규모 7.4의 강진이 콜롬비아 태평양 연안 사노세 델 팔마르 부근에서 발생했습니다. 수도 보고타와 240km 떨어진 곳인데, 자, 보고타까지도 강한 진동이 느껴졌다는 우리 교민의 목소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피해가 일단 콜롬비아 서부 지역에 집중이 돼 있는데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 수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1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가 132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자, 피해 파악과 현재 또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행정당국의 목소리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현재 우리 교민이 약 800여 명 거주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다행히 아직까지 보고된 우리 교민의 피해는 전달된 바 없습니다. 관련해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김종성 콜롬비아 한인회장 전화 연결해서 목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그곳 시간이 지금 밤 9시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침에 발생한 지진으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지금 안전하십니까? 예, 지금 보고타에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안전하고요. 또 거기에 서부 지역에 많이 계시는 한국 분들도 지금 안전한 걸로 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일단은 많은 교민분들께서 말씀대로 진앙과 좀 멀리 있는 보고타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크지 않다고 하셨는데 지금 200km가 넘게 떨어진 보고타에서도 진동이 꽤 느껴졌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회장님께서는 진동을 직접 느끼셨을까요?
그렇죠. 저희도 제가 여기서 한 30년 가까이 살았는데 예. 이렇게 큰 진동을 느껴보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자, 멀리 계신 보고타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진동이었다. 일단 예, 피해는 앞서 진동이- 말씀을 좀 나눈 대로 콜롬비아 서부 지역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곳곳에 건물 붕괴 피해가 있었는데 자, 피해 상황들이 지금 SNS를 통해서 속속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잠시 예, 저희가 예. 영상으로 좀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Inmediatamente cogí a mi esposa y me di cuenta que fue largo y comenzamos a bajar las escaleras porque vivimos en un apartamento de duplex y se movía bastante. Fue bastante largo y fuerte. 자, 지금 곳곳에 건물이 무너지고 안에 깔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추가 피해가 더 나올 것으로 강하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대부분 교민분들이 보고타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다고 하지만 일부 교민분들이 또 서부 지역에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현재까지 안전이 괜찮으신 걸까요? 예, 지금 파악된 바로는 교민들의 안전은 지금 다 파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사관에서도 지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지금 그 파악을 하고 있는데 개개인들한테는 다 지금 연락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통신이 좀 안 되는 상황이라. 네, 추가적으로 저희가 안전 상황도 좀 예의주시하고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좀 보이는데 일단 10년 예, 만에 예. 콜롬비아에서 가장 큰 지진이라고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지금 보고 예, 예. 듣고 느끼시는 대로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계신 현재 상황 지금 어떨까요? 지금 언론에서 보이는 것하고는 조금은 이제 차분하게 이제 잘 마무리를 하는 것 같아요. 이 나라 그래요? 사람들도. 네. 예. 뭐 막 덤벙대지 않고 잘 마무리하고 네. 지금 그러는 와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교민들이 피해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현지인들 구조 사업에 이제 물질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지금 도움을 주려고 지금 이 나라 정부랑 예. 대사관이랑 지금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네. 그 현지인들 도움에 지금 크게 지금 교민들이 좀 대한민국 이런 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렇게 예. 도움을 드리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길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워낙에 지진 규모도 컸고 하다 보니까 사망자 수도 실시간으로 늘고 있고 피해 규모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큰 상황인데 예. 자, 현지에서 차분하게 대응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까지 저희가 전해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 현지에서 예. 뭐 추가 지진 여진의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10년 예. 동안 가장 큰 지진이었다고 하는데 원래 좀 지진이 우려됐던 지역일까요? 지금 콜롬비아 서부 지역에 진원지가 집중돼 있잖아요. 예. 그거보다 작은 지진들은 자주 있어가지고 예. 여기는 또 대책들이 잘 돼 있어요. 여기도 지금 뭐 1년에 한두 번씩 그 전국적으로 다 지진 그 상황을 예. 저기 책정해가지고 대기 훈련이나 뭐 그런 것들을 전국적으로 다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예.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차분한 말씀으로 좀 상황을 전해주셔서 그나마 좀 마음을 놓게 되는데 아무튼 현지에서 나오는 우려대로 뭐 추가 지진 여진에 따른 추가 피해가 없도록 회장님께서도 계속해서 몸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환소리 오늘 머사니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제를 좀 전환을 해봐야 될 텐데 이 시간에 저희가 요즘 뜨는 트렌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의뢰 매장 개장 시간부터 줄을 서는 오픈런 현상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자, 오늘 소개할 건 이 개장이 아닌 폐장 시간에 맞춘 마감런이 되겠습니다. 고물가 속에 바뀌고 있는 소비지도 변화, 또 그 이면에 있는 자영업자들의 고충 얘기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 트렌드 코리아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 연구위원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새벽부터 줄 서는 오픈런이 아니고 이제는 뭐 마감 시간대, 한밤의 쇼핑이라고 합니다. 마감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빵집과 마트마다 이 마감 시간 임박해서 하는 그 마감 세일을 좀 적극적으로
노리려는 움직임이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장을 보러 가면은 왜 우리 마감 시간에 가면은 이제 어떤 특정 항목에 이렇게 스티커로 붙여져 있잖아요. 예. 할인 품목인데 이것을 예전에 우리가 오픈런, 정말 우리 매장이 딱 오픈하는 그 시기, 개점 시기에 딱 예. 우리가 뛰어가서 구매하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 매장이 문 닫는 시간에 네. 마감 할인 시간에 맞춰서 달려간다 해서 마감런 이렇게 표현도 하더라고요. 품목을 뭐 직접 비교할 수는 없어요. 앞서 오픈런 이런 거는 이제 명품 매장 이런 것들에 국한된 얘기가 좀 많았고. 네, 그 요즘 뭐 명품에 한해서기보다는 확실히 이 마감 상품, 즉 당일 떨이를 필요로 하는 예. 상품들 중심으로 이 마감런이 보통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우리가 그 전에는 보통 배달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직접 가서 마감 시간에 가서 이제 구매를 하는 형태로 나타났다면 네. 최근에 이 마감런은요. 이 마감 전용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도처럼 예. 이 주변에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이렇게 할인이 되어 있는지 품목까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네. 소비자들이 달려가는 거를 요즘 마감런 모든 네. 형태로 치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우리 동네 어디에서 마감 세일하는가 이런 매장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이런 지도 앱도 생겨났다는 건데 이제 주로 빵 매장에 좀 집중이 돼 있어요. 이게 워낙에 빵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빵값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일종의 보물찾기가 된다. 좀 다소간의 번거로움을 감수하고라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빵 등을 살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현상의 기저에는 지금 빵플레이션 얘기를 했지만 고물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최근 1, 2년 사이 정말 이 고물가의 소비자들의 소비 예. 행태가 굉장히 많이 급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소비자들이 내가 조금 더 합리적으로 품을 좀 들이더라도 예. 합리적으로 가성비 있게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 할인 구매를 어떻게 하냐라고 방식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어플을 우리가 미리 다운을 받아요. 그런 다음에 다운을 받고 내가 주변에 확실히 내가 어떤 매장이 열렸는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픽업 가능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러면 예약과 결제도 바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내가 이 마감 시간에 찾아가서 픽업을 가져오는 형태로 이 마감 할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조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네. 아무래도 이 당일 소진량을 기준으로 판매되는 음식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무작위로 우리가 선택권이 없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요. 또 예. 수요가 몰릴 경우에는 내가 기껏 해둔 예약이 바로 취소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인기 있는 상품이나 매장 같은 경우는 빨리 그래서 오픈런이 필요하는 네. 이런 실정인 거죠. 마감런이 필요한 거죠. 네. 소비자 입장에서 조금의 번거로움이 있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또 매력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가게와 업주들도 외려 이 정가 이하의 물건을 파는 걸 좀 피하기보다는 반값 마케팅이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보이는데 정가보다 싸게 파는 게 달가울 수만은 없겠죠. 다만 관련해서 노릴 수 있는 이점도 있다고 합니다. 관련된 업주들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반값이라도 남기는 것보단 파는 게 낫죠. 저희 재고 관리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도 자칫 버려질 수 있는 이런 재고들을 손님들한테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드릴 수 있어서 좋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손님들이 다음에 또 다른 상품들도 먹으러 와주시기도 하고 해서. 자, 그러니까 이 고물가 여파 속에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는 소비자들을 조금이라도 더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책, 고육지책이라는 건데 관련해서 저희가 불경기 관련해서 살펴볼 수 있는 건 업계마다 펼쳐지고 있는 초저가 할인 경쟁이에요. 네, 맞습니다. 최근 이 식음료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이 외식비가 많이 오른 소비자들을 부담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많은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식비의 부담이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워낙 오르면서 사실 그 가격 자체를 부담도 떠안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요즘은요, 이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자사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통신사 멤버십 그리고 간편 결제, 카드사들이
전방위적으로 할인 프로모션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 통신사 멤버십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무료로 할인받을 수 있다던가 아니면 금융페이 뭐 첫 결제한다라고 하면은 뭐 아메리카노가 뭐 900원 이런 식으로 좀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게끔 이런 프로모션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요. 같은 제품이라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결제하느냐에 따라 사실 최종 소비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보의 격차가 조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게 할인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한 인지도 분명히 해야 되고요. 알아서 찾아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할인 혜택이기 때문에 소비자마다 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최종 가격, 그러니까 실제 소비재 가격이 아니라 내가 실제 결제 가격이 얼마나 할인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내가 인지 능력이 요구가 되는 실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뭐 프랜차이즈나 대형 마트 등의 대기업들은 뭐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이렇게 가격 경쟁이라도 좀 벌일 수 있는데 그마저도 어려운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힘든 현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뭐 지난주까지는 폭염이 아주 기승을 부리면서 유동인구가 반의 반토막이 났던 상황인데 손님이 없어도 너무 없었다고 합니다. 그 고충들도 한번 좀 들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사람이 지금 너무 없어요. 방학 시즌인데도 더워가지고 학생들도 안 나오고 너무 장사가 안 돼요. 완전 오전에 해 쨍하기 전에만 조금 계시고 오후에는 거의 없어요. 한 시간에 한 분도 어려울 정도로 올해 여름이 진짜 역대급으로 사람이 안 다니시는 것 같아요. 지금 경기가 그러니까 근데 배가는 건 없어요. 콜이 뜨면은 이제 못 갈 정도지요. 오토바이 타면 달리면 시원한데 보통때 시원한데 지금은 뜨거운 바람밖에 없어요. 힘들죠. 이제 뭐 하루하고 하루 먹고 살다 보니까 좀 하는 거고. 자, 이분들의 고충을 좀 일부 들어봤는데 이중고가 있습니다. 손님이 없다고 해서 뭐 냉방비를 줄일 수도 없는 노릇이라는 겁니다. 워낙 더우니까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안내문까지 내걸어야 하는 실정이라고 하는데 관련된 시민들의 인터뷰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날씨는 더운데 쭉 걸어오다 보면 상가들 안에 곳곳에서 냉기가 나오고 잠깐 더위를 잊어먹을 수 있고. 펑펑 틀게 되면 점점 더 기후가 안 좋아질 거고 뭔가 악순환이 아닌가. 자, 손님이 더 없는데 냉방비가 더 든다는 이 딜레마예요. 자영업자들은 이런 것들이 이중고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폭염에 의해서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한 데이터에 따르면은 지난 폭염이 굉장히 심했던 일주가 전주 대비 여의도 상권 같은 경우는 뭐 5%가량 떨어졌다. 이런 데이터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 더위에 유동 상권이 굉장히 줄어드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상권들의 입장에서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냉방이 하나의 유인책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 시원하게 사람 매장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라는 것이 오히려 유인책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데 아주 소수의 방문객에게 내가 이 냉방비를 써야 된다라는 이 이중고를 안는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상황에 자영업자들이 마주하고 있는 거죠. 자, 조금 누그러진 더위에 이런 상황이 좀 나아졌길 바라봅니다. 우리가 마감러원이라는 가장 최근의 트렌드를 소개하고 그 근원을 찾아가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결국은 이제 장기화된 불황 속에서 자영업자들과 유통업계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생존 전략의 일환이라는 건데, 자, 이런 현실이 이제 출구 없는 터널이 될 거란 암울한 전망이 또 있습니다. 몇 년 사이에 몇십만 명의 자영업자가 또 추가될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서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이 OECD 기준에서 굉장히 자영업자 비중이 매우 높은 국가 중에 하나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 수치가 조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광명시의 인구 정도로 추정이 된다라는 말만, 30만 명 정도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지금 자영업자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굉장히 녹록지 않다라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자영업자의 문제에서 많은 이야기들 나올 수밖에 없는 거는 바로 고령화의 문제인 거죠. 우리가 상권이 활성화되려면은 조금 더 트렌디하고 좀 빠르게 접견하는 필요성이 있는데 이 고령화에 마주치면서 이 자영업자 운영진들도 고령화에 맞닥뜨리면서 오히려 더 이중고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부족한 시간에 최근의 트렌드 마감런의 기저에 있는 이런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수진 트렌드 코리아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